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앞에 강의에 이어서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는 저희가 정전기학에서 전기장의 회전이 없기 때문에 이 전기장을 어떤 다른 함수의 그레이디언트, 즉 전압이라는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한 비회전계, 즉 그 함수가 반경에 따라서만 변하고 원주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로부터 전압이라는 새로운 그런 개념을 도입했고, 그 도입한 상태에서 우리가 회전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자체는 전기장이 R의 함수이지만 그게 R제곱분의 1인지 혹은 다른 함수인지는 알 수가 없었죠. 자, 이번 장에서는 왜 정전기학에서 전기장이 R제곱분의 1로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장의 발산, 즉 전기장의 플럭스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생각하기 쉬운 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기에 친환경 램프가 있습니다. 그 램프를 켰을 때 빛을 입자로 생각하면 빛이 총알처럼 각각의 입자를 내뱉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내뱉은 그 입자는 중간에 가다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없던 입자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입자가 보존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입자가 보존되면서 반경 방향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단위 면적당 입자의 수는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총 입자의 수는 일정하고 면적은 R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힌트가 됐을 겁니다. 만약 중간에 있는 전하에서 나가는 전기장의 화살표가 가다가 없어지지 않고 혹은 중간에 갑자기 없던 게 생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전기장도 단위 면적당 그 전기장 라인의 개수는 일정하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기장의 라인이 보존이 된다면 그러한 장은 바로 R제곱분의 1에, 즉 inverse square of distance에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임의의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발산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즐겨 찾던 상점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있었던 건데 바로 과일 가게였습니다. 그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제가 어렸을 때 지나가면 항상 수박을 진열해 놓고 먹어보라고 저런 작은 모양의 조각으로 잘라서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맛있는 수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수박의 일부분을 칼로 도려내서 잘라서 봤을 때 곧 잘라서 본 그 부피에서 우리가 전기장을 조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잘라낸 조각은 6개의 면을 갖고 있을 텐데 반경 방향을 법선 벡터로 갖고 있는 2가지 면이 있을 거고 반경 방향과 평행하게 위치하고 있는 4가지 면이 있을 겁니다. 각각의 면에서의 면적분을 하게 되면 아까 앞서 말한 4가지 면은 그 법선 벡터가 전기장 벡터와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E.NDA를 하게 되면 다 0이 됩니다. 따라서 본 부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면적분은 2개의 면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A면의 전기장을 EA라고 하고 B면의 전기장을 EB라고 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2A 델타 A 더하기 2B 델타 A B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법선 벡터의 방향과 전기장 벡터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이고, 뒤에서 플러스가 붙은 이유는 2B 벡터 방향과 면의 법선 벡터 방향이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즉 전기장은 R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그 면은 R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2개의 곱은 같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개의 곱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이 수박의 작은 조각이 느끼는 혹은 경험하는 발산량은, 플럭스는 바로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수박 조각의 중요한 면이었던 A와 B면을 살짝 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면을 좀 기울이면 발산량이 바뀔까? 요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기울이게 됐을 때 실제로 그 면의 법선 벡터와 같은 방향의 전기장의 크기는 코사인 세타에 비례해서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의 면적은, 즉 델타에는 코사인 세타분의 1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곱하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조각의 중요한 면들을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부피를, 모양을 바꿔도 결국 발산량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전하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임의의 부피 밖에 있었을 때 그 부피에서 경험하는 발산량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맥주병처럼 생겼죠. 맥주 캔처럼 생겼습니다. 이 맥주 캔에서 느끼는 전기장의 발산을 한번 확인해 보면 저 전하에서 뿌려져 나오는 전기장을 마치 레이저쇼 하듯이 쭉 스캔하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앞서 말한 발산 법칙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라도, 감자 기억나시죠? 감자를 어떤 식으로 잘라도 각 부분에서의 플럭스는 전체에서 나오는 플럭스를 생각했을 때 합치면 같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박에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저 캔을 미분해버리면 각각의 조각에서의 발산, 즉 플럭스가 얼마인지를 알고 그걸 합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울기를 바꿔도 마찬가지로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레이저쇼처럼 쭉 잘라가지고 생각했을 때 각 부분이 0이면 합쳐도 0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임의의 부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전하가 그 밖에 있으면 그 부피가 어떤 모양을 했든 어떤 크기를 갖건 그 발산량은 0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수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박 안에 전하가 있다고 치고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조금 복잡한 모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피라미드 두 개를 꼭지점만 맞대서 붙인 형태가 되겠는데 이 형태에서 과연 이 부피 내에서 발산량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얼마일까요? 0일까요? 0이 아닐까요? 네, 아마 눈치채신 분은 이게 0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냐? 이번에는 B면의 법선 벡터와 B의 전기장의 크기 방향이 같고 A면의 법선 벡터와 A의 전기장 방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수박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수박 내에 전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피가 그 전하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크기와 어떤 모양을 해도 0이 된다. 발산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피라미드 두 개를 합친 예와 같이 그 점 전하가 그 부피에 포함이 돼 있으면 0이 아닌 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정리로부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법칙을 끌어내게 될 텐데요. 이제 굉장히 임의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과 같이 감자가 있습니다. 임의의 모양의 감자가 있는데 그 임의의 모양의 감자 안에 우리가 점전화 하나를 심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점전화로부터 나오는 전기장이 어떠한 발산량을 만들게 될 것인가? 요게 이제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럼 다시 발산 정리로 와서 우리가 감자를 어떤 식으로 자르든 간에 그 잘린 부분에서 나온 발산량이 그 전체의 발산량과 합을 합치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 있죠? 그걸 여기서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 감자를 두 부분으로 나눌 텐데 저 안에 구형만큼 도려내가지고 구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빼겠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잘라서
뺄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서는 뺄 수가 있겠죠. 수학적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점전화 주위에 구를 하나 만들어서 도려내면 구와 그 구가 없는 감자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가 없는 감자는 점전화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산량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어떤 모양을 하든 간에 그 점전화는 그 빠진 부분에 있어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버려도 됩니다. 그럼 남은 건 결국 구인데 그 구는 아시다시피 반경 방향으로만 우리가 전기장이 나간다고 치면 결국 면적은 4파이 R제곱이 되고요. 각 면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부피를 통해서 나오는 전기장의 발산은 바로 입실론 제로분의 Q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그 점전화가 어떤 모양이라도 그 바깥에 있으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법칙이 지금 박스 안에 있는데 ENDA 적분값, 즉 전기장의 발산은 혹은 플럭스는 전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피 밖에 있으면 0, 안에 있으면 입실론 제로분의 Q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전기장의 다이버전스, 발산에 대한 법칙이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부피 S가 저 달걀 모양으로 있다고 칩시다. 이 세상에 전한 두 개만 있다고 칩시다. Q1, Q2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Q1, Q2가 저 달걀 부피 바깥에 있다. 그러면 달걀에서 나오는 전기장의 발산값은, 즉 플럭스는 0입니다. Q1이 하나 들어가고 Q2가 밖에 있다. 그러면 입실론 제로분의 Q1이 되고요. Q1과 Q2가 다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입실론 제로분의 Q1 플러스 Q2가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한 선형 조합입니다. 근데 이 굉장히 단순한 선형 조합을 머릿속에 잘 탑재하고 있으면 나중에 미적분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의 어떤 전하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다. 구형 안에 구름처럼 모여 있었을 때 그 구형 내에 전기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이 단순한 법칙을 적용해서 풀 수가 있고요. 지구가 어떻게 보면 분산된 질량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 안에 터널을 뚫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뚫었을 때 그 안에 중력장은 어떻게 되는가 할 때도 이 같은 법칙을 활용하면 이것이 왜 선형적으로 변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우스 법칙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가우스 법칙이라는 것은 폐곡면으로부터 나오는 토탈 플럭스는 그 폐곡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전하량을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 수식으로는 저기 있는 수식으로 나타냈죠. 그것을 시그마로 표현하면 ENDA integration of S는 시그마 QI inside가 되어 있고 그것을 입실론 낫으로 나누는 게 되겠습니다. 이 가우스 법칙은 쿨롱 법칙에서 그 힘이 R제곱분의 1, 즉 지수가 2라는 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가 아니면 이와 같은 법칙이 성립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미분 형태로 가우스 법칙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크기의 큐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굉장히 작은 크기의 큐브에서 나오는 플럭스 값은 다름 아닌 델닷 E를 그 큐브의 볼륨인 dB로 곱한 값과 같죠. 거꾸로 말하면 그 점에서의 플럭스는 그 점에서의 다이버전스 곱하기 부피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큐브 안에 있는 전하량이 될 테니까 전하 밀도인 로에다가 큐브의 부피인 dB를 곱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입실론 낫으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양변에 dB가 있으니까 제해 주시고 제하게 되면 델닷 E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 즉 맥스웰 방정식의 첫 번째 방정식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요것과 델 크로스 E는 0이라는 걸 합치면 그것이 쿨롱의 법칙이 되고 요것이 바로 정전기학의
주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재미있는 예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점전화가 아닌 구름 전화가 있다고 칩시다. 전화가 어떤 일정한 전화 밀도로 구를 형성했을 때 그 구 밖에서는 어떠한 전기장을 느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이것이 구형 대칭이기 때문에 점전화로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 구름같이 모인 구 바깥에 어떤 구를 생각해 보면 그 바깥에 있는 구 안에 있는 전하량이 중요한 것이지 그 전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전화처럼 생각해서 Q로 대신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필드는 4파이 R제곱분의 입실론 제로분의 Q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즉 점전화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 구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구름 안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 그 벡터를 반경 벡터라는 구 안에 있는 전하만 중요하고 그 바깥에 있는 전하는 아까 감자의 예처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수식을 풀게 되면 R제곱분의 1이 아닌 R의 함수로 전기장이 표현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전기장과 전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영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장을 표현함에 있어서 필드 라인도 있었고 또 화살표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었고 아예 그림이 없을 때가 있었죠. 자, 필드 라인, 즉 장을 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중앙에 전하가 있고 그 전하로부터 전기장이 뻗어나간다고 했을 때 반경 방향으로 직선이 바로 전기장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원주 방향의 구가 바로 전압, 즉 등전이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전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등전이면은 구형 표면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하나의 전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개의 쌍전화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필드 라인이 전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플러스가 있고 왼쪽에 마이너스가 있었을 때 이것은 쌍극자, 즉 다이폴 모멘트가 될 텐데 그 다이폴 모멘트가 뿜어내는 전기장은 슬라이드에서 보는 복잡한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모양의 직각으로 우리가 등전이면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등전이면 또한 상당히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그림이 여러 군데에서 쓰이게 될 것이고 특히 분극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이 많은 경우에 절연체와 또 강유전체의 이해를 돕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앞으로도 많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 보실 것은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평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장이 다 수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평면에서의 전위는 0V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라운드와 무한대 외에도 쌍극자의 중앙을 가르는 그 평면이 그라운드, 즉 0V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